안녕하십니까. 스티브 베포트 아카데미 스티브 쌤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11월 초에 아이슬란드에 사진 워크숍을 다녀왔는데요. 아이슬란드 떠나기 바로 전전날에 소니 코리아로부터 이 알파7 CR에 대해서 리뷰를 의뢰를 받고 아주 기쁜 마음에 받아서 아이슬란드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소니 7 CR로 작업했었던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이 작지만 강한 바디의 특성을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카메라를 쓰고 계시나요? 풍경사진가들은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초고화소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해상도뿐만 아니라 넓은 계조, 그리고 아주 디테일을 섬세하게 잡아내는 그 디테일함 때문에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풍경사진가로서 그동안에 6100만 화소의 소니 알파7 4와 5를 그렇게 두 대로 사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폼팩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지난번 소니 알파7C가 나왔을 때 사실은 굉장히 구입을 고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니 알파7 R4와 R5의 6100만 화소의 초고화소수의 카메라를 주로 풍경사진으로 쓰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투바디를 이용을 하면서 두 바디를 이용을 했을 때 동등한 품질의 사진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6100만 화소의 고화질의 그런 사진을 얻기 위해서 두 카메라를 이용을 했었는데 두 바디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좀 무겁고 가방의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처음에 알파7C가 나왔을 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예. 이렇게 작고 슬림하면서 무게도 가벼우면 산에 올라간다거나 하이킹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좀 가벼운 거를 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니 알파7C가 어떨까 고민을 했었습니다만은 결국 그때는 그 C를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화소수가 모자랐기 때문인데요. 만일에 제가 만약에 투바디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알파7C에서 A컷이 나왔다 했을 때 그게 6100만 화소가 아니어서 크게 프린트를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디테일을 조금이라도 좀 더 담지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저한테는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소니 알파7 R4와 R5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요번에 소니 코리아에서 알파 7 CR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반가웠었고, 이 소니 알파 7 CR을 거의 주력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사용하면서 느꼈었던 첫 번째 들었던 소감은 알파 7 R5와 사진 품질이 같다 였습니다. 똑같은 6100만 화소이기 때문에 어떤 사진을 찍든지 간에 똑같은 품질의 사진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안도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실제로 결과물도 R5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카메라로 제가 사진 작업을 다 하다시피 했었는데요. 가벼우면서도 슬림하고 핸들링하기도 편하면서 또 새로 탑재된 비욘즈 XR 최신의 이미지 프로세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니 알파 7 R5와 동일한 사진 품질,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진 작업하기가 편했습니다. 이렇게 작고 가볍고 컴팩트한 이 작은 바디에 어쩌면 그렇게 모든 기능을 다 넣을 수 있을까 경이로울 정도였는데요. 역시 작게 만드는 데는 소니를 따라올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소니 알파 7 R5만 해도 사실 조금씩 커져서 무게도 조금 더 나가고 R3, R4에 비해서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두툼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얇은 바디가 하나 더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소니 알파 7 CR이 우리 곁에 와 주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거의 주력으로 촬영을 했었는데요. 주력으로 촬영을 하면서도 전혀 품질에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사진 품질을 뽑아내 줄 수 있었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아이슬란드 같이 굉장히 거칠은 그런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진을 뽑아낼 수 있었고, 추운 날씨에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 작은 폼팩터지만 동등한 성능을 발휘한다면 선택을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장착된 소니 알파 7 R5와 동일한 프로세서가 들어가면서 그 AI 프로세서가 저희한테 주는 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냅이라든지 인물 사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뭐 초점 문제라든지 뭐 사람을 인식하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워낙에 정평이 나 있는 상태고, 우리 풍경 사진에서는 어떤 기능을 해주냐 하면 일단은 색감 표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색감을 표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겠지만, 뭐 픽처 컨트롤도 있겠지만, 사실은 화이트 밸런스가 색감을 결정짓는 첫 번째 관건인데요. 소니 알파 7 R5와 동일한 프로세서인 브론즈 XR AI 프로세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특히 저조도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아주 정확하게 잘 잡아냈었습니다. 요번에 이제 사진에서도 보시겠지만 오로라 촬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요번에 특이한 상황은 달빛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하늘에는 오로라만 떴을 때 보통 카메라들이 화이트 밸런스를 정확하게 잡아내질 못하는데요. 역시 이번 알파 7 CR에 들어간 AI 프로세서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굉장히 정확하게 잡아내줘서 뭐 켈빈 값을 운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오토로 놓고 촬영만 하면 우리 사람이 보는 것과 거의 유사한 색감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같은 풍경사진가들은 이제 러 파일로 찍고 후반 작업으로 이제 사진 현상을 한 후에 최종 결과물을 도출을 하는데요. 아마 JPG로 찍으시는 분들이라도 이 카메라를 믿고 찍으신다 그러면 특별히 색감 보정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을 남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얘기는 결국은 또 동영상을 찍을 때에도 똑같이 그게 반영이 돼서 동영상에 컬러 그레이딩을 할 줄 모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믿고 동영상 촬영을 하더라도 거의 원색에 가까운 사진 품질을 보여주고 또 동영상의 품질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점이 이번 AI 프로세서가 풍경사진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6100만 화소가 갖는 이점에는 또 넓어진 개조입니다. 보통 14단계의 개조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알파 7 R5와 CR에 와가지고서는 15단계의 넓은 개조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저조도의 상황에서 이번같이 오로라를 찍는 상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둡고
그 하늘의 오로라는 밝기 때문에 너무 밝게 찍으면 또 오로라가 와이드 아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밝게 찍을 수 없는, 즉 노출 차이가 굉장히 심한 그런 장면을 촬영을 했을 때 이렇게 현상을 통해서 안부의 재현력을 보게 되면 거의 5스탑까지 다 잘 살아나고 노이즈 억제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주 야경에서는 고품질의 사진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 은하수 사진이라든지 뭐 별 사진이라든지 이제 오로라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촬영을 할 때 기존의 소니 알파7 R3에서 4에서 하지 못했던 능력을 이제 5에 와서 들었는데 그게 또 그 똑같은 능력이 이 작고 슬림한 컴팩트 R 버전에서 구현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작지만 강력한 기능, 그러면서도 R5에 비해서 가격이 150만 원 정도 저렴한 바디에서 똑같은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투바디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되는 바디였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R4를 쓰고 계셨던 분들이 R5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쯤 세컨 바디로 또 주력 바디로 미래의 세컨 바디로서 미리 선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꽤 좋은 선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일까요? 좋은 카메라란 내 손에 항상 쥐어져 있는 카메라가 제일 좋은 카메라입니다. 근데 우리 풍경 사진가들, 특히 파인아트를 하는 사진가들 입장에서는 늘 백팩에 카메라 가방에 카메라를 두고 다니기 때문에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 스냅을 할 경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죠. 지금 이 바디 폼팩터로 봐서는 여행 스냅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아이슬란드에서 여행을 하면서도 작고 슬림한 바디이기 때문에 35mm 단렌즈라든지 뭐 28mm 단렌즈라든지 이런 걸 끼워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바디였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게 되면은 LCD 창이 크게 있지만 또 뷰파인더가 옆에 있죠. 그래서 마치 그 옛날에 RF 레인지 파인더 방식의 그 카메라를 본 듯한 느낌, 즉 똑딱이 카메라 같은 느낌을 디자인으로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러리스기 때문에 RF 방식은 아니고 뷰파인더를 보면서 충분히 찍을 수 있게끔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에 뷰파인더가 없어져서 굉장히 슬림해지면서도 뷰파인더를 옆쪽으로 놔줬고 또 이 뷰파인더가 또 해상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뷰파인더를 보면서 촬영할 때 답답한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요즘 뭐 LCD가 워낙 퀄리티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주로 뷰파인더를 대기보다는 또 LCD 창을 보면서 촬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주 인체공학적으로 그립감도 좋고 컴팩트하면서 스트릿 포토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행 스냅을 할 때 즉각적으로 찍을 수 있는 아주 그 민첩성이 돋보이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핸드헬드로 촬영을 할 때 이번에 알파7 CR에 들어와서 총 7스텝의 안정화 기술이 들어갔는데요. 7스텝이라고 해서 굉장히 놀랬죠. 제가 이 카메라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거의 6분의 1초 정도까지는 흔들리지 않게 사진을 찍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초 정도까지, 맥시멈 2분의 1초 정도까지인데요. 7스텝이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2분의 1초를 찍는 게 옛날로 친다 그러면 250분의 1초로 찍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건데요. 사실상 우리가 풍경 사진 찍을 때는 삼각대를 놓고 촬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핸드헬드로 찍을 때, 저조도일 때, 삼각대를 꺼내지 못할 때, ISO를 올리지 않고선도 2분의 1초, 4분의 1초까지 셔터를 누를 수 있다고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알파7 CR에 들어와서 좋아진 점이 있다면 러 파일을 총 5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기존에 우리 풍경사진가들은 최고의 해상도를 뽑아내기 위해서 비압축 오리지널 러 파일을 사용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타임랩스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벌 촬영을 한다거나 이럴 때 용량의 부담이 좀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의 능력이 좀 부담스러우실 경우에는 라지, 미디움, 스몰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쓰신다 그런다면 일반적인 스냅, 뭐 여행 중에서 다녔던 스냅 정도는 러 파일에 무손실 압축, 라지나 미디움 정도 놓고 촬영을 하신다 그런다면
다큐멘터리 사진을 한다거나 스트릿 포토를 한다거나 할 때 용량의 좀 압박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폼팩터 때문에 이 카메라가 작아짐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손이 작은 거는 아니지만 거의 지금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남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α7CR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연장 그립을 동봉해 줬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소니 α7CR에는 부속으로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잠가 줘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새끼손가락까지 다 그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지감이 훨씬 더 좋아지죠. 물론 살짝 부피가 나가고 조금 무거워지긴 합니다만은 그 대신 렌즈를 물렸을 때 좀 밸런스는 훨씬 더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470 렌즈라든지 뭐 이런 렌즈를 쓰게 될 경우에 이 렌즈가 앞에가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앞쪽이 이렇게 무거워지는 그런 밸런스를 갖게 되는데 이 새끼손가락 하나를 더 지탱을 해줌으로 인해서 밸런스가 많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행 스냅이라든지 길거리 스냅을 할 때 즉각적으로 찍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찍고 나서 기울기가 좀 잘못 찍혔을 수도 있고 또 구성이 조금 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롭들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풍경 사진에서는 이제 크롭은 하지 않습니다. 촬영할 때부터 수평 수직을 잘 맞추고 전체 6100만 화소를 다 활용을 해서 찍어야만이 되고 또 크롭을 하게 되면 사실상 광각 렌즈로 찍었을 경우에 크롭을 하게 되면 광각의 그 화각으로 크롭이 되기 때문에 화면이 달라질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14mm로 찍은 사진을 크롭을 해가지고 35mm처럼 크롭을 한다고 쳤을 때 사실상 35mm로 찍은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다른 사진입니다. 그래서 풍경 사진에서는 이제 크롭을 이제 거의 금기시를 하고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우리 풍경 사진에서는 화면 포맷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카메라가 3:2 구성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16대9로 변환을 한다든지 4:3 비율로 변환을 한다든지 1:1 비율로 변환을 한다든지 그렇게 아예 그 화면의 포맷을 바꾸는 경우에는 내면에서 두 축은 변함이 없고 좌우로 잘라내서 비율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뭐 예전에 4천만 화소대일 경우에는 좌우를 잘라내게 되면 아무래도 화소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형 프린트를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제약이 좀 있었죠. 하지만 지금 6100만 화소의 거대한 그 초고화소의 사진을 찍기 때문에 1:1 비율로 했을 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1:1 비율로 했을 때에도 양쪽 옆에만 잘려나가고 크기 때문에 그런 포맷을 변환을 했을 때 큰 이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영상에서도 보시겠지만 제가 3:2 비율로 찍었지만 5:4로 트리밍을 한다든지 아니면 1:1 비율로 트리밍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완성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큰 6100만 화소의 화소수가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여행 스냅이라든지 길거리 스냅을 할 경우에는 조금씩 이렇게 크롭을 해서 쓸 수 있는데 크롭을 한다 하더라도 화질이 거의 뭐 3천만 화소대급의 사진이 나오니까요. 크롭에도 좀 많이 자유로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스트릿 포토나 여행 스냅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는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 그런다면 풍경 사진도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도 있고 여행 스냅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기 때문에 소니 α7CR 버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이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겨울에 방태산에서 소니7 R5에 대해서 리뷰를 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터치감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사진을 촬영을 하고 이렇게 터치만 딱 해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핀치 아웃을 하면서 확대를 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업그레이드 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풍경 사진은 꼭 찍을 때 사진을 찍고 나면 그 결과물을 그 즉석에서 확인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완벽한 컷을 했는지 내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심도가 표현이 잘 됐는지, 그 다음에 사진이 흔들리지 않았는지 그 두 가지를 꼭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컷으로 넘어가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스와이프를 해가지고 결과물들을 모니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촬영할 때에도 이쪽으로 옆쪽으로 밀면 화면을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메뉴들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터치로 바로 촬영도 가능하고요. 초점 잡는 것뿐만 아니라 촬영도 가능하고, 즉각적으로 녹화를 해야 된다면 녹화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포인트에 뭐 얼굴이라든지 눈 인식이라든지 뭐 새라든지 기차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이렇게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메뉴도 바로바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또 모니터링을 위한 재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폼팩터가 작기 때문에 물리적인 버튼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이 액정에서 터치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조작을 쉽게 즉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굳이 메뉴에 들어가서 뭐 메뉴를 찾아서 조작을 했다면, 그 다음에 펑션 버튼을 눌러서 거기서 선택하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화면 전체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인터페이스적인 면으로는 R5보다도 조금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만났을 때 카메라의 전체적인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으로서는 굉장히 쉽게 촬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버튼이 다 액정에 녹아 있어서 굉장히 편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셔터 스피드도 터치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조리개도 조정할 수가 있고, ISO도 조정할 수가 있고, 그 얘기는 이거 가지고 이제 셀카를 찍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 앞에서 내가 세팅을 터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풍경 사진에서는 물론 이런 화면의 인터페이스가 도움이 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의 구석구석을 우리가 봐야 될 때가 필요하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화면을 옆으로 제끼시면 메뉴가 싹 사라지면서 전체 화면을 구성에만 신경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이제 이 위에 있는 다이얼인데요. 프로그램 모드, A 모드, S 모드, M 모드가 있고, 그 위에 유저 1, 2, 3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소니 카메라 풍경 사진에 적합한 세팅을 도와주는 그런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저 1, 2, 3에다가 내가 뭐 스냅을 할 때, 그 다음에 풍경 사진 찍을 때, 뭐 아니면 접사 사진을 찍을 때 그렇게 메뉴가 살짝 바뀌는 것을 미리 세팅을 해서 여기 있는 다이얼만 돌리면 즉각적으로 세팅이 넘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요. 이 카메라는 여행 다닐 때 적합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사진을 찍다가 영상을 찍게 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돌려서 사진에서 영상, 또 슬로우 앤 킥으로 바꿔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이 인터페이스적으로 잘 설계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뷰파인더를 촬영을 할 때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요. 전혀 뭐 어지러움증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120Hz까지 주사율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의 리얼타임으로 내가 그냥 광학적으로 화면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들기 때문에, 이제는 뭐 뷰파인더나 LCD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좋아진 터치감, 좋아진 LCD, 그 다음에 뷰파인더, 이런 부분들이 역시 새 기종답게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소니 α7 M4의 리뷰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크리에이티브 룩이 똑같이 CR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행 스냅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러파일로도 찍지만, 또 그때그때 느낌을 따라서 뭐 이렇게 다이얼만 돌리면 스탠다드부터 해서 크리에이티브 룩에서 가장 돋보이는 블랙 앤 화이트라든지 비비드 2라든지 FL이라든지 IN이라든지 소프트 하이키 SH까지 즉각적으로 조절을 해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흑백 사진을 좋아하다 보니까 크리에이티브 룩에 있는 블랙 앤 화이트를 좋아하는데, 즉각적으로 흑백의 느낌을 담고 싶을 때는
다이얼만 돌려서 흑백으로 촬영을 하면 그때그때 느낌을 잘 담을 수 있어서 여행 스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아이슬란드 출사 때 주력으로 사용했던 것만큼 야경부터 뭐 오로라 사진부터 뭐 일출 일몰 사진 뭐 여러 가지 여행 스냅 팔방미인답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즉각 사진을 다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신뢰성, 믿음직함 뭐 이런 것들이 좀 돋보이는 것 같고요. 기존에 소니 알파7 R4 정도 쓰시는 분들이라면 R3 정도 쓰시는 분들이라면 메인 바디로 쓰셔도 좋을 만큼 업그레이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산악사진 찍는 분들 바디 조금이라도 가벼우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슬림한 바디에 어울리게끔 작고 가벼운 그런 렌즈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렌즈들과 컨비네이션을 이룬다 그런다면 산악 사진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세컨 바디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풍경사진가들은 멀고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죠. 그리고 시간 소비도 많고 그 단 한 장의 사진을 위해서 몰입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그 단 한 장의 사진이 화소수가 모자라서 아니면 카메라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장면을 담지 못하고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아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카메라를 추천하는 이유는 다재다능한 능력, 그러면서도 가벼우면서도 소니 알파7 R5와 못지않은 능력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래서 주력 바디를 쓰거나 세컨 바디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도 내년 1월에는 이제 포르투갈로 한 달간 사진 출사를 가는데요. 포르투갈에서는 또 스트릿 포토를 할 기회가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제가 잠깐 들리기 때문에 프랑스하고 포르투갈에서 스트릿 포토를 할 때 큰 몫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스트릿 포토 할 때는 이제 바디가 크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의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좀 넣어서 담을 때에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좀 오랫동안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진을 했을 때 바디의 무게가 너무 많다면 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포르투갈과 프랑스에서도 좋은 사진을 남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 스티브의 포토 아카데미 스티브 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